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LS증권의 신중호 센터장님과 함께, 이 박스피 어떻게 벗어나게 될지, 아니면 이 박스피는 계속 유지가 되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6월 1일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베스트. LS.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LS 증권으로 네. 바뀌어서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고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트레이드 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되신 건데. 한 5, 6년 이상 된 네.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이 트레이드였다가 이베스트였다가 이제 LS로 갔는데. 맞습니다. LS 이건 이제 그 계열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 뭐 공식적으로 그룹사에 편입이 된 거고. 그렇습니까?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센터장님과 함께 네. 이놈의 박스피 도대체 언제 벗어나는 건지. 네. 약간 좀 분위기는 살짝 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박스피라는 게 지나고 보면은 10년 전에 박스피보다는 높아졌으니까 네. 박스피를 탈피한 건 맞는데 네. 이게 그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사놓고 좀 지나고 보면은 수익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사놓고 지나고 봐도 수익이 안 난다. 뭐 이런 느낌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전세가 지금 솔직히 올해 다 올랐잖아요. 거의 뭐 웬만한 데는 다 사상 최고치. 최고가죠. 유럽, 뭐 인도. 유럽은 다. 최근에 빠진 거지. 사실은 네. 최근에 유럽도 좋았고 대만, 일본. 뭐. 근데 이제 사상 최고치를 못 간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뭐 홍콩이라든지 중화권에서 대만 뺀 국가들은 좀 시장이 좀 별로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3,300이 고점이라고 치면 아직도 한 500포인트 정도는 5, 600포인트 못 간 상황이. 뭐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의 배경이나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안정성은 많이 높아졌는데 효율성이 떨어진 나라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은 올라가고. 네, 그렇다면 뭐 자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의 위기에서도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뭐 한마디로 ROE를 대표적으로 하면 ROE가 높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ROE가 올해 턴어라운드 해서 작년에는 워낙 이익이 깨졌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좀 돌아서면 ROE가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자본이 너무 크니까 이익이 올라와도 ROE가 10% 넘기가 어려운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자본이 커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150조 정도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자본금이 다 해서 2,150조인데 거기에서 2,150조 갖고 ROE가 단순히 10%가 나오면 2,150에서 0을 빼면 되잖아요. 네. 210조가 나오면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210조가 나오면 ROE가 1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이익이 빠르게 HBM이나 뭐 최근 분위기 좋잖아요. 어닝이 올라왔는데 그게 180조예요. 자본을 너무 많이 쌓아뒀나? 네, 그렇죠. 자본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자본이 있으면 여유자본이 생기면 늘 투자해갖고 그래야 되죠. 이제 자꾸 뭔가 사업을 뭐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밸류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본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해야 돼. 뭐 아니면 또 일정 부분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 갖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아니면 이 자본이 현금 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비투자 자산이 좀 많거나. 그 부동산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돈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좀 이게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기업을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닫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비투자 자산이 아니라 R&D라든지 성장성에 있는 쪽의 업종이나 종목은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자본의 어떤 그 규모 때문에 되려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0조 정도 나와야 ROE가 10%인데 지금은 한 180 정도가 컨센서스입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준의 180조 갖고도
시장이 막 2,800 넘기도 어려운 구간이라는 게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IMF랑 뭐 저 글로벌 금융위기랑 뭐 하여튼 코로나랑 등등 몇몇 위기를 겪어 보면서 회사가 이제 야 어떤 상황에서 위기를 맞아도 망하지 않을 방법, 자본 잘 쌓아놓고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건 잘했죠. 근데 이제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는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자본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딱히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투자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둘 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한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제 수익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좀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네. 돈이 안 되는 사업부를 좀 이게 좀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좀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못해 애플이 그동안에 AI에서 뒤지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나서 했죠. 약간 바닥을 다져주고 주가 이제부터 10%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들은 AI 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좀 고루한 성장에서 우리는 이제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라고 보여주니까 지금 다시 또 탑3 안에 들면서 네네네. 뭐 이제 시총 4조 달러 가네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아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산과 신뢰가 좀 떨어지는 자산 간의 차이지 않겠냐. 우리나라는 안정성은 높지만 뭔가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좀 계속 치고받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좀 힘든 시장인 거고 그래서 뭐 테마라든지 성장 있는 쪽에 자꾸 쏠려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미국은 사실상 좀 성장이 떨어지더라도 현금 흐름이 좋으면 뭐 약간 사업부를 매각이나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는 즉 ROE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네네. 아, 좀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상장에 의미가 없는 회사들은 바로바로 좀 아웃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래소였나요? 정확하게 이제 당국에서라는 네. 표현이 맞을 것 같는데 이제 상장을 그러니까 GDP 대비 시총 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좀 작은 편이지만 네. 낮은 편이지만 시가총액의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주식 수, 기업 수로 하면은 OECD 평균보다 높다. 하여튼 되게 많다. 네네. 그래서 약간 퇴출도 자유로운 거래소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다들 고민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들 고민은 비슷하고 우리가 여기서 소위 말해서 3천 내지는 4천, 5천까지 가려면 이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어떤 기업의 체질로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 있는데 당장 그게 변할 만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되게 뻑뻑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매력을 많이는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냥 맞아요. 어쨌든 시장이 요 정도 되니까 요만큼 비율만큼은 그냥 가는 거야. 요 정도 이상의 야 한국 투자할 만한 나라인데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차트를 제가 이제 말씀 주신 김에 네. 외국인 투자 얘기할 때 이 얘기 해야지 하면서 가져온 차트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 얘기할 때 반드시 이제 꼬리표로 따라붙는 게 환율이잖아요. 아 환율. 네, 근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이나 내년에 환율이 좀 강해지면서 살만한 환경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80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1,4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게 우리나라 환율을 좀 편하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좀 일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뭐 차트로 아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저 짙은 파란 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GDP 비중이고 옅은 파란 선이 이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뒤집으면 원달러 환율하고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에서 2%였거든요. 근데 위기는 아니지만 계속 1,100원, 뭐 1,200원, 1,300원, 경우에 따라 1,400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GDP 비중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전 세계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도 보면 IMF 기준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3.2%인가?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2.4%에서 좀 올라서 2.8%인가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지금 전 세계보다 떨어지니까 저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건 있죠. 내려가는데 내년에 그러면 좀 이게 반등을 하면 외국인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도 1.6%까지 떨어지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아니면 혹시 환율이 이만큼 떨어지니까 우리가 똑같이 벌어도 우리 돈 가치가 달러로 바뀔 때 비중이 적어진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수출주한테는 좋은데 이를테면 야 환율이 높으면 수출주한테는 좋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출이라는 게 100으로 따졌을 때 20은 미국으로 가죠. 네. 20은 중국으로 갑니다. 네. 나머지 60은 이제 G2를 뺀 나머지 국가군인데 근데 잘 보시면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쪽이 20이라는 미국이잖아요. 예, 예. 근데 나머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좀 최근에 저런 변동성이 있고 이머징은 이제 연준이 굉장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수요 그 소비 여력이 떨어져 있고 중국은 네. 계속 지금 디플레 압력이 얼마 전에 CPI도 보면 안 좋아지는 디플레 압력이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걸 밖으로 빼면서 디플레 수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20%의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만 시장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HBM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화장품도 미국으로 가는 거 되고 있지, 뭐 라면.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것만 되는 거고, 그다음 수출이 고환율에서 수출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수출 시장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려는 상황하고도 다른 거고, 거꾸로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내수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그 제 질문은 어. 전 세계 GDP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차지하냐 봤더니 2% 차지할 때는 뭐 한 몇십 원까지 떨어지고 1,050원까지 갔었죠. 이게 우상향 할 때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한 1,000조를 번다 치면 1,000조를 달러 환산했을 때 1,020원일 때는 훨씬 더 달러가 높을 거고 그러니까 비중도 높을 거고 만약에 1,000조 벌었는데 달러 지금 1,380원짜리 환율을 계산하면 그 비중 자체가 적어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아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네.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수요처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냐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네. 전 세계의 GDP가 만약에 달러의 비중이 높지 않고 논 달러 뭐 유로화나 이머징의 비중이 높아지면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갖다 파는 수출 시장의 바잉 파워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 안에 어떻게 보면 녹아져 있어서 제가 그냥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편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내년에 봤을 때 우리나라의 GDP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전망도 어려운 건 맞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들이는 외국인들도 물론 YTD로 보면 외국인이 사긴 샀습니다만 환율이 높음에도 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아 우리나라 전체적인 성장률이 높은 거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한국 내 미국 주식을 산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미국과 관련된 주식을 산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선순환에서 외국인들이 막 다른 것도 사주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일부 쏠려 있고 조금 뭐 한국 내 미국 주식을 산 그런 개념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환율은 계속 좀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 한 뭐 지금 저희들은 뭐 1,400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 1,400원이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왜 1,050원일 때 1,200원 되면 이거 너무 나라 망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벌써 1,300원 중반이라는 거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영인 거고 1,400원 넘어간다는 게 위기가 아니라 이것도 자연스럽게 성장률의 둔화의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근데 경상수진 쌓여져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자본의 유출의 압박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한 크래시가 오는 장은 아니지만 뭔가 약간 좀 답답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나라가 이 정도를 그냥 용인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물건 사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리한데 소비자들한테는. 수출 기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가
고환율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수출 경기가 좋아져서 막 내수까지 연결되는 그림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국면이니까 굳이 정부 입장에서도 고환율을 일부러 만든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생각해 보면 네. 원래는 지금은 중국이 위안화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래는 지금보다 높아져 있는 위안화여야 되는데 자기네 수출을 위해서 자국을 위해서 좀 일부러 낮추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위안화 가치를. 예, 예. 네.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는 원래 1,380원이 아니라 한 1,200원, 1,100원의 가치여야 되는데 수출 기업을 위해서 일부러 높여 놓는다 하면은 일부러 높여 놓는 그게 아니라 그냥 펀더멘탈리 그렇게 높아진 거기 때문에 당국에서 고환율을 일부러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 예. 여튼 그래서 뭐 수출 기업은 나름 나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도 이제 수출 시장이 예. 수요를 해줄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시장의 수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 계속 이걸 보는 게 맞겠네요. 디플레를 수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종 내에서도 어려운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은 이제 정책을 쓰면 쓸수록 저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인플레가 유발되는 게 아니라 디플레가 유발된다. 무슨 얘기냐? 중국이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뭐 IMF든 뭐 무디스든 성장률 올린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것 같고 중국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일본식 장기 불황할 때 네. 저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공급 단에도 그렇고 소비 단에도 그렇고 다 약간 가격 인하 정책이라든지 저가 소비에 조금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예. 그래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차이신 PMI는 좋았는데 국가 PMI는 별로고 수출은 좋았는데 수입은 별로였잖아요. 정책을 썼는데 CPI가 마이너스로 다시 들어간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100개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20개밖에 소화를 못 해주면 나머지 80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내기. 밖으로 빼야 되겠죠. 예. 환율도 높은 수준이고 밖으로 빼게 되면 뺄 때 어떻게 하냐? 저가로 공세를 많이 하잖아요. 알리테무. 그렇죠. 알리테무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전기차 중국산에 네.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이유가 상당히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중국은 또 어쩔 수 없이 저가로라도 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라든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원가 마진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장을 통해서 만들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상당히 어렵죠. 이머징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화학이라든지 뭐 그냥 그 차별화 없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힘들고 하다못해 2차 전지도 중국이 상당히 저가로 소위 말해서 후려쳐서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진이 힘들어지고 전기차 수요도 둔화되는 상황에서 마진이 힘든데 저가까지 나온다? 그럼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순수철강 쪽이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또 시장의 상단을 막아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간 딴 얘기긴 한데 또 네. 중국 보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자본주의의 병폐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멈출 수 없는 과잉 생산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과잉 생산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성이 있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 근데 당장 그런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네. 실업률이 급등할 거고. 근데 보조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비용이 컨트롤 되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밖으로 빼고 있고. 그 뺐을 때의 위기 아니면 꼭 이런 것도 있죠. 자기들은 버틸 수 있으니까 네. 저가로 인해서 엄청나게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우리 기업들이 살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치킨 게임에서 이 어떤 과점화되면서 살아남은 것처럼 네. 자기들은 이게
뭐 1, 2년, 5년 정도의 기간으로 굉장히 뭐랄까 디플레를 수출하면서 네. 나머지 국가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미국은 좋죠. 왜냐하면 저가의 제품을 사들이면 자기들은 디플레가 들어오면 인플레가 좀 안정이 될 거고 네. 자기들이 지금 가는 건 사실은 일반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있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쪽에서의 어떤 캐펙스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중국은 지금 그 뭐 소비나 수출 이 문제 말고도 뭐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중국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비싸고 중국의 이제 PIR라든지 여러 지표를 보면 비싸고 특히나 이제 제가 차트도 갖고 왔는데 금리를 낮춰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 오른쪽 밑에 약간 제가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면 점선으로 된 게 이 금리이고요. 약간 파란색, 옅은 색으로 된 게 이제 담보 대출의 성장률인데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그러니까 대출 그로서 떨어져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일본의 그 금리를 낮췄을 때 원래는 레버리지를 하면서 뭐 투자도 되고 투자가 네네네네. 소비로 연결되는 그림이어야 되는데 금리를 낮춰도 계속 부채를 갚고 있어요. 중국이 아니면 대출이 더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소비가 쉽지 않은데 무너지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게 빈집을 좀 중국에서 사주면서 간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는 좋게 보는 거는 중국이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나쁘게 보는 거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썼을 때 이게 약간 리바운드 나는 것 같고 현혹되지 말자. 계속 비중은 줄여나가야 되는 쪽은 중국인 거고 중국의 소비나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 중국이 살아난다. 아니면 미국하고 밸류에이션 갭이 벌어져서 아 미국 비싸고 중국 싸고 그러면 이걸 약간 밸류에이션상 이렇게 리밸런싱해서 이거 사는 거 맞지 않느냐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계속적인 이 벌어진 상황이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는 부동산이 중국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죠, 매우. 양호하긴 한데 네. 우리나라도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 너무 높아요. 가계부채 높은 거야 뭐 옛날부터 얘기했던 근데 거긴 기업 한데. 부채도 굉장히 높아요. 기업 부채도 많이 높아요? 예, 제가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네. 우리나라도 기업 부채가 120%가 넘습니다. GDP에? 예. 중국은 160%.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게 미국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가계나 기업이 7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소비나 투자가 일어난다는 건 아니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야 뭐 다들 논의가 많이 돼서 알겠지만 기업이 120%로 굉장히 높아요. 아, 우리가 언제 벌써 그렇게 이게 높았어요?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네. 생산성 있는 쪽에 투자한 게 아니고 다들 아실 거예요. 다 부동산 대출이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예, 여기 한국은행 차트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그 부동산업 대출, 명목 GDP의 부동산 대출 이렇게 빨간색 보이시죠? 네. 이게 부동산 기업을 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많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은 되게 자본은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되고 이걸 담보로 뭔가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우리가 강남 쪽 빼고는 좀 최근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은 또 안정적이에요. 자,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부채 비율은 안정적이야. 그 부채 비율은 분모가 분모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서. 자본이 왜 늘어나느냐? 이익 잉여금이 꽂힌 것도 있지만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유상증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빚내서 투자한 게 아니고 빚내서 다 부동산을 산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기업처럼 이제 R&D라든지 투자를 한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위너가 돼서 시장에 많은 회자가 되고 있지만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뭔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익이 잘 안 나오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보면 여기에도 답이 있다라는 물론 전체를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 공시 대상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늘렸나? 명목 GDP 대비 부동산 대출이 지금 거의 25%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해서 안정성은 높죠.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가 굉장히 많았고 IPO도 많았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음에도 미국은 IPO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버블의 징후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IPO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본이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되는지가 상당히 답답한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좋게 보면 뭐 2,200조의 자본 뭐 한 2,600만 깨져도 PBR 밸류가 자산 대비 굉장히 싸다. 이런 콜은 가능해요. 2,600만 깨져도 IMF 금융위기 레벨까지 주가가 내려가니까 거꾸로 이게 덩치가 너무 크니까 10조, 20조가 더 추가된다고 ROE가 높아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국가라는 거죠. 회사들이 그런가 보네. 이게 뭐 무슨 사업부터 벌려갖고 지금 이익률이 뭐 한 6% 나오는데 요거 한 8% 10%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야 부동산 사서 그래도 한 2, 3년 묵혀놓으면 다들 돈 많이 벌더라. 뭐 그게 차라리 그런 낫지 것도 않겠냐. 있고 여러 가지 상속과도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 공시 대상 평균 연령, 최대 주주 평균 연령이 한 67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은 이거예요. 자, 자본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MF라든지 금융위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네네. 자본을 미국처럼 막 급격하게 줄였을 때는 큰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이 어렵다라는. 뭐 그런 왜냐하면 걔네들은 달러 자산이니까 예, 예, 우리는 예. 원화 자산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자본 말씀 주신 것처럼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을 팔아서 ROE를 높이는 작업을 했을 때 상속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했을 때는 마이너스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67세기 때문에 아직은 막 상속에 대한 니즈가 없어요. 내가 일본이 최근에 왜 레버리지가 되고 상속이 빨라지냐면 2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어요. 네네네. 그 최대 주주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70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20년 지났잖아요. 네. 일본인들의 20년 지났을 때 그분들이 나이가 90세, 100세예요.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서처 펀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중소기업들 상속시켜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뭐 밑으로 내려오거나 유동화되면서 뭔가 ROE라든지 현금흐름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뭐 올해 지금 이후로 6월 이후 하반기에는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의 모습이 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모멘텀이 좀 있어 보이시죠? 지금의 상황이 저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다. 박스피가 다만 아주 큰 기업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뭐 3분기나 4분기 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방은 잡아놓은 상황인데 뭐 엔비디아 콜 받고 있는 기대감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그나마 3분기는 미국이 최근에 보면 기업 대출이 돌면서 약간 재고 리스타킹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재고 리스타킹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한테서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냐 4분기냐 봤을 때는 한 3분기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2,700에서 2,800 못 가고 있는데 2,800을 뚫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2,800 중반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ROE가 9% 수준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2,800 넘어가고 2,900을 넘어가면 네. PBR 1.2배 막 3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럼 네. 10%의 ROE가 나와줘야 되는데 내년에 이 정도의 기대가 할 수 있을까? 그럼 3분기 때 올려놓고 나면 4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이 그런 기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또 이제 상방이 막히는 그 정도의 장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올라갈 그러니까 삼성전자 발로 해서 좀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만 네. 설령 오른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평가해야 돼 이러면서 다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다.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의 아, 수급적인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지수 내에서 플러스는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미국처럼 애플이 오른다고 엔비디아가 빠지진 않더라고요. 미국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오르면 다른 업종이나 종목이 네, 빠질 맞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그로스 자체를 크게 업사이드로 보이는 건 아니라서 네. 그런 어떤 수급의 어떤 밸런스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의 어떤 크기는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 그래도 한 2년 전, 3년 전이라도 미국 시장으로 탈출한 분들이 제일 위너인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 원화 자산을 벌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언제 사느냐, 미국 주식을 언제 사느냐 할 때 저는 기준이 좀 비싸져일 때는 미국 주식을 사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화로 해지가 되잖아요. 환율로. 음. 근데 오히려 막 무너져서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미국을 사는 게 아니라 이머징을 사는 거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금리를 다 같이 내려주고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본 갖고 돌릴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연준이 빅스텝으로 금리를 빠바박 내려줄 때는 무조건 사는 거고 아니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멈춰줘서 디레버징이 끝났을 때 사는 거고 오히려 미국 비싼데 한국으로 싼 한국 주식 살까? 이게 아니라 비쌀 때는 오히려 미국 주식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설령 더 가더라도 거기서 가는 거고 만약에 못 약간의 변동성이 유발된다 그러면 환으로 해지된 상태에서 빠졌을 때 한국 주식을 사는 게 그게 답이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오랜만에 또 아침 시간 찾아와 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저도 좀 자본 배치 좀 다시 좀 하겠습니다. 네. 신종호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 바뀐 회사 또 잘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